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피부병이나 자가면역 질환, 그런 수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주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생명윤리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학위 후드 색깔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이었는데 그 빨간색이 저에게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열정적인 색이기도 하고 또 생명윤리학 관련된 많은 논쟁이 있을 때 다양한 이익 집단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윤리학자들이 흘린 피라고나 할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학위복에 두른 후드에 빨간색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빨간색과 같은 빨간 풍선을 요 강아지가 들고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강아지 풍선이 보일 때는 이거는 윤리와 관련된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봐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의학과 사회문제 IBD와 난임에서 시작하여. 그럼 먼저 IBD가 뭐냐 하면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해서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복통, 설사, 혈변,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치루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늘 보이는데, 크게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이 두 가지가 IBD에 포함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은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0.29%였는데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82%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크론병 발병률 또한 보면 0.06%에서 2.44%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 발생률을 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임에 대한 치료법은 배란 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그리고 약물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러한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그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보는 것처럼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그리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체수정 횟수를 몇 회 더 늘려줄 거라고 그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IBD와 난임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소아로 인한 문제, 그리고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질병과 같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질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소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불임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 이 동물들에게 소아 그리고 난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깊은 이해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을 증식하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35억 년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음식물에 대해서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영양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세를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해서 그 종이 끊긴다고 그러면 그 생명체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개체,
그리고 자기 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번성할 수 있게끔 최소한 소화력 그리고 생식력은 아주 생명의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생명체도 소화와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류가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IBD나 난임과 관련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IBD와 난임의 원인은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화학적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소화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IBD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그냥 그 사람의 유전자거나 아니면 장세포의 문제거나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서 이런저런 대증요법 약물들 아니면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을 처치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 또 식품 첨가물과 같은 화학물질이 몸에 누적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몸 안에서 정상적인 소화력 그리고 생식 능력을 저하시킴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 그 세대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매일 뭔가를 먹지만 거기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 그리고 식품 첨가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뭔가를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누적돼서 결국은 나중에 아이를 갖고자 하지만 임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10만 명 이상 인구가 줄었다고 하고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일까요? 그 며칠 전에 PD수첩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아이를 갖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 젊은 세대들이 당장 안정적인 직장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또 자신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 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맺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은 한마디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한 몸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것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삶을 살도록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나 때는 말이야 그래도 다 낫고 힘들어도 다 이겨내면서 살았어. 근데 요새 젊은 애들 이런 식으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접근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정말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또 육아, 특히 이 아이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 괜찮다고 하는 그런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학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주거 문제 또한 지금 아파트나 그런 문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젊은 세대들이 영끌까지 해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이거를 그 영끌까지 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그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스카이 재학생 1,800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든지 스카이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했을까요? 그 자퇴의 이유가 의학 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자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같은 어떤 사회 시스템 그리고 교육 환경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스카이에 속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한 것, 그것이 그 학생들이 정말 아픈 환자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의학계열로 진학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진학을 한 것은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른 예로 들면 가령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군인이 된다거나, 이거는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그런 군사 독재 시절에 육사나 그런 곳을 나오게 되면 좀 더 출세가 가능하고 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군인을 지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선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군이 된다거나 교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지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각각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검사를 하도록 처방하려면 그 비싼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의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돈을 버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결실은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뛰어난 수재들이 모두 의료 영역에 투신할 만큼 그렇게 수익이 과다한 그런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 영역은 이렇게 수재들이 뛰어들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의 건강은 의사들, 현대의학이 지켜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약을 달고 삽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그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증상만 감추는 그런 식으로 약을 장기 복용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고 그러면서 점점점 아픈 사람이 누적되고 또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IBD 그리고 난임 그런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 어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노출되는 다양한 환경 호르몬 그런 것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임 수술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또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리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증상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처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 소위 뛰어난 수재들이 스카이, 아니면 스카이 중에서도 특히 의학 쪽으로 수재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소위 수재라는 사람들이 스카이, 특히 의학계로 몰리는 것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이익을 이들 소수만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들, 지방, 그런 것들이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놓여 있고, 이건 지방대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에서 한 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인 것은 근본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을 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1960년대 70%에 달하던 농업인 비율이 2000년 이후는 5.7%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 상태를 사람들은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땀 흘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그 수익금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정책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도저히 농업을 영위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제된 인클루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시골에는 집들이 남아도는데 서울은, 그리고 서울 인근에는 아파트 값이 몇십억씩 뛰어오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이 어쩔 수 없거나 자연스럽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파산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농민은 빚잔치인데 농협은 400% 성과급 돈잔치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코로나 이후로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라는 것들은 지난 기간 동안 5대 시중은행이 성과급 1.3조로 역대급 돈잔치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그 은행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시면 4대 금융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73.23%, 그리고 하나금융은 70.15%를 비롯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외국인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그 막대한 이익은 우리나라 직원들은 그냥 콩고물 정도만 만지는 정도고 거의 대부분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이것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연간 소득 변화를 보면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이 전체 소득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글로벌 시대다, 그래서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무역을 자유화하고 그러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들은 국내에서는 재벌이나 그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만 이익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수의 세계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거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거나 비정규직, 일용직,
그런 식으로 삶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몇몇은 끊임없이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돈이 더 많거나 아니면 그런 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소수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농민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거기 있는 농민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돼지를 키우는 축산인들이 왜 호주에 있는 축산인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농업을 포기하고 축산을 포기하고 아니면 축산의 영역에서는 가축들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이익을 거두는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적인 무역 구조 속에 편입되어져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후위기와 그리고 생태계 위기입니다.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세계은행 총재도 최근에 사퇴를 했고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구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굉장히 많은 종들이 인류의 행위로 인해서 멸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와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 혼자 아니면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나 혼자 아무리 마스크 쓰고 내 몸을 보호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가 더 심화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의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 자체가 기후위기가 극심해지면 그들 또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의 이익만 어떻게든지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함께 살아갈 그 환경 또한 고민을 해줘야지 우리 미래 세대들 또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심화되는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경쟁만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의학과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